반룡인수 한의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간암말기 색전술 실패 소민 환자 사례를 통해서 짜고 매운 식이요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 case of advanced hepatocellular carcinoma with failed TACE. TAC는 카테터를 통한 동맥화학 색전술이죠. 트랜스 카테터 아터널 케모 엠볼라이제이션이죠. 스터디 온 솔티 앤 스파이시 다이어터리. 그래서 짜고 맵게 먹는 거죠. 세라피 인 소음인 페이션트. 이것도 그거죠. 네. 소음인 체질 병내에서 짜고 매운 음식 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왜 소음인이 짜고 맵게 먹어야 되는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이런 건 파, 마늘, 생강, 고추죠. 담즙 배설 촉진하고 지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누와 같이. 피할 건 와사비, 겨자, 후추는 먹지 말아줘. 양인 음식이니까. 그리고 소음인약은 아드리아마이신, 사이클로스포린이고 태음인약은 라파민이다. 이거 뒤에 나오죠. 백일강에서 말기 간암 재발성 간암 환자 한약과 젤로다 병용 효과, 젤로다는 소음인약이죠. 소개했는데 오늘 양봉에서 최고로 금기하고 있는 한약이나 짜고 매운 식이요법이 간암 환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백일강의 소스인 삼성의료원 강의 자료, 이분 한태용 원장님이 삼성의료원에서도 강의를 했었죠. 이어서 소개해보겠다. 그 전에 108강에서 고추와 마늘에 대한 소음인 위염이나 위염 환자에게서 이들이 몸을 알칼리화하고 오히려 유산에 대항하는 뮤신이라는 알칼리성 점액질을 분비시켜서 산에 의한 유장의 부식과 산성을 막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글을 안 보신 분은 먼저 이걸 참고하길 바란다. 케이스는 이제 60세 남성으로 소음이 체했다. 1997년 간염을 진단받고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한약을 복용해서 경과가 관찰했다. 이후 장기간의 만성 간질환 상태에 지속되다가 2005년 5월에 간암을 진단받았다. 이 환자가 초기 한방을 선택한 이유는 형제들 여러분이 모체 감염으로 시작해서 수익 감염이겠죠. 간경화, 간암으로 5명이 사망하자 본인은 양방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고 경희대 한방병원을 다녔는데 결국 간암 말기인 것조차 모를 때까지 한약 먹다가 말기로 CT상 판명되자 결국 2005년 8월 11일 간이식을 시행했다. 수술 이후에 초기에는 간이식이 기능이 안정되는 경과를 보였으나 면역 억제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추적 관찰 중 2006년 9월에 간암이 재발했다. 이런 1년 만에 재발은 바로 식이요법을 싱겁게 먹고 담백한 음식 야채 위주 식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게 칼륨이 높아져가지고 안 되죠. 소디움이 나트륨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뇨를 시키고 이제 몸에 체액 손실, 탈수가 유발돼서 안 좋죠. 이 시기 후 재발 3차 색전술 실패 후에 찾아오신 인물은 나에게 한약은 원치 않고 식이요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반룡인수 한의원 왔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으로 내가 꼽는 것은 면역 억제제의 오류다. 보통 이식을 하고 나면 면역이 항진돼서 발생한 문제들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다. 이는 이식 거부 반응을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인물은 타클로리머스나 시로리머스 등 엠토르에 관여하는 약물이나 사이클로스포린이 대표적이다. 이들 중에 타크로리무스나 라파민은 태음인약이고 소음인에게는 사이클로스포린이 적합하다. 사이클로스포린이 이제 면역 억제제죠. 이식 환자나 골수 이식 이런 환자들한테 쓰죠. 그런데 간암에서는 동맥 혈전을 유발한다는 경고가 되는 태음인약 라파민을 사용하고 있었다. 태음인이 이 약을 사용하면 오히려 암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소음인에게는 역방향으로 작용한다. 원래는 색전술에 사용되는 약물 접착제와 함께 아드리아마이신, 접착제라는 것은 혈관을 막아서 종양이나 기형혈관 치료하는 의료용 액체 물질이죠. NBCA나 오닉스 같은 게 있어요. 잘 듣는 약인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나빠졌기 때문이고 이유를 면역 억제제와 싱겁게 먹은 식이요법이 아드리아마이신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로 꼽았다. 그래서 나는 면역 억제제를 끊고 짜고 매운 식이요법을 권했고 환자는 나아지시도록 한 달을 하고 나서 다시 나에게 시트를 가지고 왔다. 여기 나왔죠. 간단하게. 좀 오래된 케이스네. 2006년 9월에 간암 재발했으니까. 재발 이후 환자는 반복적인 국소 치료를 시행했다. 색전술 TAC를 총 3차례 시행했다. 소민 항암제 아드리아마이신을 주입하는 색전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치료도 불구하고 종양은 점점 크기가 증가하고 다발성으로 진행을 양성했다. 2007년 초
2월부터 5, 6월에 이른 양상에서 간내 종양이 더욱 확대되고 활성도가 증가하는 소견이 확인된다. 리피돌 축적은 일부 관찰되지만 잔존 종양과 새로운 병변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치료 반응은 제한적이다. 특히 2007년 6월 25일 영상에선 종양, 버던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판명된다. 그래서 이제 종양이 라파민을 중지하고 태음인약이니까 소민 시기로 하고 짜고 몇 개 먹었다. 2007년 6월 25일 8월 1일은 호전돼가지고 CT상 종양 크게 감소하고 경계가 그려졌다. 이런 시기를 유지했다. 예. 그래서 발룡인수 한약을 내원했는데 환자분은 한약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한약은 거부하고 식이요법을 하고자 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면역제인 라파마이신을 중지시켰다. 동시에 소미 체질에 맞춘 식이요법, 즉 짜고 맵게 먹는 시기로 전했다. 라파민은 태음인약으로 소민에게 적합하지 않다. 사이클로스포린이나 덱사메타손으로 변경했다. 스테로이드죠. 그런데 이 환자는 단지 라파민을 끊고 식이요법을 소민에 맞게 짜고 맵게 먹었다. 왜 이렇게 띄엄띄엄 있죠? 예. 간암이 다시 미세한 점으로 보인다. 이 환자는 이 시기 1년 후인 2006년 9월 CT상 재발 소견부에서 이후 색전수를 일치하고 2007년 2월에는 미세한 점 상태로 5에서 8mm 정도의 상태로 종양 흔적이 보였다. 2차 색전수 후 사진은 커졌죠? 예. 5월 30일 날인데 2차 색전수로 종양이 훨씬 빨리 잤다. 그래서 위에 사진 보듯이 매우 빨리 프로그레스 진행한 것을 보인다. 3차 색전수로 CT 여기서도 지금 많이 있죠. 여기 엄청나게 크게 보이네요. 간에. 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3차 색전술에 불구하고 종양이 전 간에 퍼져가지고 병원 치료를 포기하였다. 여기 잘 색깔 컬러로 써가지고 잘 나타나죠. 발룡인수 한의원 부르고 있어요. 언컨트롤드 튜머 프로그레션. 그래서 조절되지 않는 종양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메타스타시스. 그리고 이제 전이가 됐다. 디스파이트 원머에도 불구하고 리피티드 트랜스 아테리얼 케모 엠볼라이제이션. 예. 화학적인 색전술이죠. 엠볼라이가 색전이니까. 위에서 보듯이 잘못된 식사와 약물을 아무리 올바르게 항암제를 사용해도 오히려 이들을 방해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례다. 라파민을 중단했다. 소미식이 짜고 맵게 먹은 후에는 좀 줄긴 줄었죠. 지금 여기 보면 두 개 보면 예. 놀랍지 않습니까? 이후 약 한 달 뒤인 2007년 8월 1일에 추적 CT에선 이전과 비교해서 종양의 크기가 감소하고 조형 양상이 둔화되면서 병변의 경계가 흐려지는 변화가 관찰된다. 일부 병변이 축소되거나 소실되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이후에는 다시 오지 않아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못했으나 3회 항암 색전술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던 간암이 면역 억제제 중단과 체질 맞춤 식이요법 이후 영상학적으로 호전된 경과를 보인 사례를 해석한다. 결론적으로 본 증례는 간 이식 후 재발에서 3차례 색전술에 불구하고 진행되던 간암이 2007년 6월 25일 악화 이후 내원에서 소미 식이요법과 면역 억제제 중단을 시행한 후 종양이 감소한 경과를 보인 사례다. 여기 보면은 나트륨이 이제 낮고 칼륨이 높아졌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뇨를 시켜가지고 혈중 염도가 저되고 혈장량이 부족한다. 소민 남환자의 역설. 왜 건강한 채식이 독이 되었는가? 이 소민 환자는 거듭된 색전술에 불구하고 종양이 매우 빨리 잤다. 체질이 소민이라 원래는 아드리아마이신을 주입한 색전술에서 소민들은 보통 매우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효과가 없이 매우 빨리 자라는 것은 본인의 체력 상태도 영향이 있겠지만 체력을 떨어뜨린 무염식에 가까운 식이요법과 암의 초세가 좋다고 해서 육식을 피하면서 소양인이나 태양인에게 맞는 오이상치, 치커리, 양상치 등 샐러드 위주의 식사, 포타슘, 칼륨이죠. 영어로 칼륨이 높은 식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칼륨과 나트륨은 그 시소가 이쪽 기량작용을 하는데 포타슘이 높아지고 이제 소디움이 나트륨이 낮아지니까 소변이 자주 나오게 되죠. 염도로 이제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삼투압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포타슘은 Na, 나트륨이 반대로 음이들에게는 항상 체내에서 나트륨 흡수가 저하되고 칼륨 흡수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바닷물고기죠. 태음인 소음인데 그래서 소금을 먹어도 항상 배설을 하죠. 계속. 예. 그러니까 붙지가 않는 거죠. 바닷물에서. 그런데 싱겁게 먹고 야채 위주 식사를 하다 보면 혈장량이 줄어들고 야간에 잦은 이뇨를 느끼게 된다. 바로 소변을 보면 안 되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
1시간 정도는 지나야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항상 발룡인수 안에서는 이제 염도 체크를 하죠, 소변. 그래서 0.9에서 1.2 정도가 나와야 된다. 네. 근데 암 환자는 뭐 0.3 이렇게 나오죠. 네. 양의 상태는 이제 맵고 짠 식단을 만들어서 체온 상승 및 땀을 내게 하는데 포타슘 과다는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온 저하한다. 추위를 유발할 수가 있다. 예. 밤이나 낮이나 물을 마시면 바로 소변으로 나오게 되니 물을 더욱 피하게 되고 이는 결국 혈장량의 감소를 초래한다.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체내 혈장량이 줄어들고 혈장량 감소가 결국 산소 공급 억제면서 다시금 암을 재발하게 한 것이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암세포 치명적인 변이. 혈장량이 줄어들면 세포 내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가장 산소 안 가는 곳에부터 암세포에 살기 위해서 신생혈관을 갖는다. 네오제네시스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암세포가를 관찰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신생혈관이 조영제를 넣었을 때 보이니까 그런 거죠. 예. 이는 2019년에 노벨상을 받은 인 피지올로지 오 메디슨 부분은 3명 과학자가 수상을 했다. 윌리엄과 피터 그레그가 신세포암에서 그러니까 저산소로 유발된 인자가 있는 건데 인간의 VGF 진의 액티베이션을 이제 중재한다는 거죠. 이 논문의 기초 아래 VHL 병에서 후속 연구로 기저를 막았다. 하버드 켈링 교수는 1995년 논문을 토대로 해서 신장암이 많이 나타나는 유전병인 본 히펠린다우병에서 산소 붕괴와 산소 저하죠. 신생혈관 유도 저산소증의 종양 발발을 밝혔다. VHL병은 단순 유전 질환이 아니라 세포가 산소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 이 질환에서 밝혀진 핵심은 가짜 저산소, 슈도가 거짓 위치란죠. 하이포옥시아, 하이포는 부족하다. 옥시아는 산소죠. 상태가 어떻게 종양과 신생혈관을 유도하는 거다. 정상 상태에서는 산소가 충분할 때 HIF, 하이포옥시아 인듀서블 팩터 알파가 프롤리 하이드록실레이션을 받는다. 이 변형을 통해서 HIF 알파는 VHL 단백질에서 인식되고 유비코티네이션은 유비코티나 진핵생명체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76개 아미노사르로 구성된 유비큐텐 단백질이 표적 단백질 특정 라이신에 부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어렵네요. 유비쿼터스는 알겠는데 프로테오좀에 분해된다. 즉 산소가 충분하면 HIF는 제거된다. 그런 저산소 상태에서는 하이드록실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HIF 알파가 분해되지 않고 축적된다. 이 축적된 HIF는 핵으로 이동해서 HIF 베타와 결합하고 다양한 유전자 전사를 활성화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표적 유전자가 VEGF, 메시큘라 엔도셀리얼 그로스 팩터다. 혈관 내피 성장 인자죠. 예. VEGF는 혈관 내피 세포를 증식시키고 이동시키며 결국 신생혈관 형성을 유도한다.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도 이식 이후의 암의 재발은 저임식과 채식, 물 부족으로 혈액 부족으로 이루어지는 저산소증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샐러드 위주로 이제 칼륨을 많이 하면 이제 나트륨 부족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시소니까 이뇨작용 및 체온이 저하된다. 그래서 혈장량, 플라스마 볼륨이 급감하고 이제 하이포옥시아 상태를 빠지는 거죠. 저산소증. 그래서 하이포옥시아 인듀스드 네오바스큘라 제네시스, 신생혈관 증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체질을 무시한 맹목적인 식이요법은 생리적 붕괴를 초래한다. 소양이나 태양에 유리한 채식 위주 식단이 소음에게는 생리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가 있다. 무분별한 포타슘 섭취가 칼륨이죠. 부르는 혈장량 감소와 산소 부족은 결국 암세포 신생혈관 촉진한 치명적인 역효과로 귀결됐다. 항암 치료와 식이요법은 단편적인 상식이 아닌 환자 고유 체질적 생리와 병리적 기전에 대한 정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된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환자의 면역 억제제 사용 오류다. 콘스티튜셔널 체질적인 팔마콜로지컬 어프로치 HCC 간세포 암에 대해서 체질적인 양이학적인 접근을 하는 거다. 라파민과 사이클로스프린.
아드레마이신과 사이클로스포린 소음약, 라파민은 태우민약. 또한 면역 억제제에서 사이클로스포린 소음약이고 라파민은 태우민약이다. 그리고 라파민에 대해서는 이를 만든 회사 자체에서 경고문을 열렸다. 와이어스사는 면역 억제제 라파민을 간이시 관절에 사용한 것을 위험하다는 경고문을 발송했다. 장기이식 전문의에게 와이어스사에서 발송한 서신에서 라파민은 간이식 환자에게 사용해서 안 된다 블랙박스 경고가 라벨에 표기됐다는 사실이 강조했다. 또한 사이클로스프린 또는 타클로리무스와 라파민을 병용한 연구에서 라파민 사용은 간동맥 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이식 이후 30일 이내에 일어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이식된 간을 잃게 되거나 사망했다. 따라서 라파민 면역 억제요법은 간이식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와이어스사는 간이식 환자 110명에 대한 임상 결과 5.5%인 6명이 타클로리무스와 라파민 사용 시 동시 사용하면 안 되죠. 항상. 간동맥 혈전증이 발생했으며 타클로리무스만 사용한 경우 0.9%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다음은 이미지 내용 그대로인 것이다. 간이식 환자가 짧은 시간 내에 간동맥 혈전증을 일으키는 위험이 있는 것을 보고했는데 이는 태우민에게 이상을 얻고 소음민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바꾸니 다른 조치가 없이 병원에서는 호스피스를 권유했는데 한 달 후에 다시금 종양이 축소되기 시작한다. 그런 환자분이 한약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후 축적이 안 됐지만 짜고 매운 소음이 식이요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주는 사례다. 소음인에게 짠 것은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매운 것은 담즙 배설을 촉진시킨다. 비누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바일 담즙 배설을 극대화시킨다. 담즙 배설은 결국 담즙 비누이기 때문에 체내의 지질을 씻어내는 역할을 해서 소음인 지방이 잘 축적되는 사람이죠. 종양의 핵인 지질을 제거함으로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고 염증 반응에 의한 뉴트로필의 증가와 종양 확산을 애초에 원초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다. 뉴트로필은 이제 중성구가 증가하는 것, 백혈구 중에서 뉴트로필이죠. 이게 굉장히 암에 나쁘죠. 그리고 림포사이트가 증가하는 게 좋은 거죠. 예. 소민에게 짠 음식은 세뇌 수분을 강하게 보유하게 만든다. 이는 종양 부위까지 치료 물질이 닿을 수 있도록 충분하고 강력한 혈류량을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가 된다. 매운맛은 담즙 배설, 프로모트 바일 익스크레션이 하는 거죠. 스파이시한 매운맛이. 그래서 익스펠, 인트라 헤파틱, 메타볼라이트, 간내 대사산물을 배출시킨다. 소민한테. 솔티한 맛은 메인테인 블러드 볼륨을 유지시키고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키는 거, 티슈 서큘레이션 순환을 활성화시킨다. 혈류량이 늘어나니까. 예. 바일 익스크레션은 담즙 배설이 되면은 천연 세척, 내추럴 워시로 작용하는 리피드 리솔루션 그러니까 지질 용해를 시키는 거죠. 다음 매운 것은 파, 마늘, 생강, 고추, 소민한테 좋고 와사비, 겨자, 후추는 양인에게 해당해서 먹으면 안 돼. 양파는 태음인 것이라 음식에 섞어드는 건 무방하지만 양파즙을 먹거나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좋지 않다. 제가 이건 방송을 했죠 따로. 체질별 가이드. 예. 소민한테 권장하는 건 그린 오니언과 갈릭, 징거랑 칠리 페퍼. 태음인한테는 오니언만 먹어야 되고 양인 건 이제 와사비라든지 머스타드, 겨자라든지 블랙페퍼, 후추죠. 태음이 사이클로스포린을 사용하면 즉각 간 수치가 오르고 여러 가지 독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소민에게는 치음 비대, 그러니까 잇몸이 붓는 거죠. 진지벌, 하이퍼플라시아 등 부작용이 장기적 사용에서 나타나지만 태음이처럼 간 수치가 바로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아토피 환자에게 가끔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좋은 반응이 나타난다. 물론 완치되지는 않는다. 예. 반면에 엠토르 억제제로 기존에 밝혀진 약들은 모두 태음이라고 보인다. 이들은 면역 억제제로 사용되고 또한 항암제로 사용된다. 결절성 경화증이나 신세포암, 유방암 등의 현재 응용되는 태음인에게만 반응한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라파뮨, 라파마이신. 원래 면역 억제제지만 항암 효과가 존재한다. 아피니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엠토르 항암제, 토리셀, 정맥주사 형태로 쓰인다. 면역 억제제는 크게 T세포 활성화 어느 단계로 작용하는가에 따라 구분해. 라파민과 사이클로스포린 모두 T세포를 억제하지만
작용 지점과 생물학적 의미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먼저 사이클로스포린은 칼슘유린 억제제다. T세포가 항원을 인식하면 세포 내 칼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해서 칼슘유린이 활성화된다. 칼슘유린 전사인자인 NFAT를 탈이인산에서 핵으로 이동시키고 결국 인터루킨2를 포함한 여러 사이토카인들을 발현을 유도한다. 사이클로스포린은 사이클로필린과 결합해서 칼슘유린을 억제함으로써 NFAT의 핵 이동을 차단한다. 그 결과 인터루킨2 생성 자체를 억제해서 T세포 활성화 초기 단계인 액티베이션 페이지를 차단한다. 반면 라파민은 전혀 다른 경로를 한다. 라파민은 PKBP12와 결합해서 엠토르 맘말리안 타겟 오브 라파마이신을 억제한다. 엠토르는 세포 성장, 단백질 합성, 세포 주기 진행을 조절하는 핵심 신호축이다. 특히 인터루킨2가 이미 생성된 후 T세포가 실제로 증식하는 과정에서 엠토르 신호가 필수적이다. 라파민이 이 경로를 차단해서 인터루킨2는 존재하도록 T세포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즉 프로라이퍼레이션 페이지를 억제한다. 증식기를 억제한다. 이 차이는 임상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이클로스포린은 면역 반응의 점화 자체를 차단하는 약물이고 소민약이죠. 예. 불 자체가 없는 거. 라파민은 점화된 면역 반응의 확산과 증식을 차단하는 약물이다. 따라서 사이클로스포린은 급성 거부 반응 억제에 강력한 반면 라파민은 상대적으로 세포 증식 억제 및 장기 유지 치료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다. 또한 종양과 관계도 차이가 뚜렷다. 엠토르는 암세포에도 활성되어 있는 성장 신호 경로이므로 라파민은 단순 면역 억제를 넘어서 항증식, 항효과를 동시에 가진다. 실제로 혈관 신생 억제, VEGF 감소, 단백질 합성 억제, 세포주기 정지 등의 효과를 통해서 종양 성장 억제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사이클로스포린은 이런 항종양 효과가 없고 오히려 면역 감시, 이뮨 서베일런스를 억제해서 종양 발생이나 재발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장기 이식할 때는 이걸 많이 쓰죠. 약물 독성 프로파일도 달라. 사이클로스포린 신독성이 대표적이며 혈관 수축을 통해 사구체 여과를 감소시키고 만성 신손상을 유발한다. 또한 고혈압, 신경독성, 잇몸 비대 등이 동반된다. 반면 라파민은 신독성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고지혈증, 혈소판 감소, 상처, 치유 지연, 폐렴성 간질성, 폐질환 등이 문제다. 이는 엠토르 억제가 전신 세포 증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이클로스포린 T세포 활성화 및 초기 신호를 차단하는 칼시니움 억제제이고 라파민은 T세포 증식 단계와 세포 성장 신호를 억제하는 약물이다. 전자는 강력한 면역 억제 중심, 후자는 면역 억제와 항증식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약물로 이해된다. 이러한 차이는 이식 환자에게서 감염, 종양 재발, 대사 이상 등 임상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여기까지 있습니다.